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화법과 작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법 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법으로는 발표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발표 주제와 함께 이 발표 주제를 제시하는 청중에게 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했고요. 지난 수업 내용에서 흥미로웠던 점도 언급하고 있었고요. 또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자가 해당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흥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발표인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해당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연결하면서 이해해 주신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래쪽에는 활용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요. 핵심 정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지금 처음에 보시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고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죠. 화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자, 2번 화제와 관련된 시각자료를 활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지금 시각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화제와 관련된 당대 사회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자, 이 발표에서는 화제와 관련된 당대 사회 문제는 소개되어 있지 않았고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 및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그럼 가로친 부분이 제시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해당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수업 내용 중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금 발표자는 첫 번째 부분에서 지난 수업 시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흥미로웠던 부분을 주제로 선정했다라고 화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지난 수업 내용 중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 그럼 다음 화법과 작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화법과 작문에서는 가와 나 지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가는 학생들의 대화고요. 나는 학생들의 대화가 반영된 비평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대화와 글이 함께 제시될 때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에 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글을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대화에서는 학생 1이 어떤 말을 했고 학생 2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 각각의 학생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나와 같은 글에 학생 1의 말이 반영되어 학생 2의 말이 반영되어 와 같은 선지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역시 우리 문제를 함께 풀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A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맞아, 주변 친구들이 땡땡 시리즈 같은 영상을 많이 시청하더라고. 나도 유명한 책을 요약한 영상을 시청해 보았는데 원장을 요약하고 의미를 해석해주는 콘텐츠였어. 그런 것도 있어. 그 책은 500쪽이 넘는 분량인데 영상은 10분밖에 안 되더라고. 댓글을 보니 영상만 보고도 어려운 원작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 자, 그러면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이 제시되어 있었죠. 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댓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었죠.
자, 2번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학생 2는 단순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요약 컨텐츠 제작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요약 컨텐츠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근데 2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랬으니 적절하지 않겠죠. 자, 3번 B에서 학생 3은 화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B를 보면 내가 시청한 요약 콘텐츠는 원작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작 내용을 과장하고 비약하는 것이 문제였어 라고 밝히고 있으니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4번 B에서 학생 3은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학생 3은 내가 시청한 요약 콘텐츠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죠. 5번 B에서 학생 2는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학생 2는 그건 요약 콘텐츠 제작자의 해석의 자유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상대방과는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장문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장문에서는 올리고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이 설탕 대체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올리고당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 그래서 그 두 종류가 각각 쓰임새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 우리가 용도를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올리고당 제품을 사용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올리고당 제품 중에서는 올리고당 함량이 굉장히 낮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그냥 설탕을 비싸게 사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쓰임새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1번.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A에서 E 중에서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올리고당이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겠어. 자, 이 글은 올리고당이 설탕보다 건강한 단맛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고, 올리고당이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죠. 자, 올리고당의 종류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용도를 설명해야겠어. 우리 아까 3단락에서 올리고당을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특성과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정답은 2번이네요. 올리고당이 설탕보다 저렴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올리고당이 설탕보다 저렴하다라는 내용은 제시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올리고당 제품 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설탕을 비싸게 주고 사는 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으니 올리고당이 더 비싸지 않나? 올리고당 제품이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올리고당이 당류에 포함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문단에 보시면 올리고당은 당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올리고당 제품에 당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겠어. 우리 아까 유의점 단락에서 올리고당 제품에는 당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화법과 작문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언어 변형 문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오늘 학교에 갑니다에서 갑니다를 기억의 예로 들 수 있겠군. 자, 기억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은 예죠. 자, 갑니다는 가다에 읍니다가 붙었으니 선어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는 니은의 예로 들 수 있군. 자, 먹었다는 먹이라는 어간에 선어말음이 어시 결합된 형태죠. 그러면 니은 적절하죠.
자, 어제 영희를 봤는데 버스를 기다리더라 해서 봤는데와 기다리더라는 모두 니은의 예로 들 수 있군. 자, 봤는데는 보다에 at이 붙었고 그 다음 는데가 결합한 형태고요. 기다리다는 기다리다에다가 더가 결합하고 그 다음 라가 결합한 형태죠. 그럼 선어말 어미는 at, 더 하나씩 쓰인 니은의 예로 볼 수 있겠죠. 옛날엔 참 좋았었다에 좋았었다를 디귿의 예로 들 수 있겠군. 두 개 이상이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 자, 좋았었다는 좆에다가 아덧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다가 붙었죠. 아덧을 at과 ot이 결합됐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어제 엄청 좋았겠네 해서 좋았겠네를 디귿의 예로 들 수 있다. 자, 좋았겠네는 좋다에다가 at,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었죠. 즉, 두 개 이상이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니까 디귿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A씨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쪽지를 구겼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자, 구겼지만은 구기다에 ot이 붙고 그 다음 지만이 붙은 형태겠네요. 그러면 접사가 결합하지 않았죠. 구기라는 어간에 ot이 바로 결합했으니까. 자, 어미를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하고 있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한다라는 건 미래시제라는 소리죠. 하지만 ot은 과거시제를 드러내주고 있는 선어말 어미니까 적절하지 않죠. 자, B, 그 물건은 어제부터 책상에 놓여 있었다. 놓여는 놓다에 피동전미사 이가 붙고 그 다음 어가 결합된 형태죠. 따라서 접사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는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C. 우리 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김치를 담갔다. 담갔다는 담그에 at이 붙고 다가 붙은 형태네요. 그럼 접사가 결합하지 않았고요. 선어말 어미 at이 사용됐지만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었죠. 자, 다음 3번. 보기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쁜 아이가 활짝 웃는다. 자, 지금 아이가 활짝 웃다에 예쁜이 아이를 꾸며주고 있는데 예쁜은 아이가 예쁘다 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있는 형태죠. 그러면 혼문장이 아니네요. 나는 어제 새 가방을 샀다는 주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온 혼문장이겠네요. 자, 3번. 다는 부사절에 안겨있는 견문장이다. 지금 이곳은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답다.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온 혼문장이네요. 작년에는 날씨가 추웠으나 올해에는 따뜻하다. 자, 이번엔 이어진 문장이죠.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라를 보면 은하, 연결어미 은하로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설령 눈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밖에 나간다. 연결어미 을지라도를 통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보기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인데 하 앞에 받침의 소리가 그드브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히읗이 남아요. 그래서 회상하건대. 자, 그러면 하 앞에 뭐가 왔죠? 이응이 왔죠. 그러면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되어 회상컨대로 적어요. 네, 감사해요. 한글 맞춤법에도 준말 규정이 있었네요. 그럼 다음 자료를 규정에 맞게 준말로 바꿔볼까요? 자, 결국에 이 조항을 적용하라는 거겠죠. 이 예에다가.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깨끗하지 않다. 여기서 지금 하 앞에 시옷이 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발음 기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에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럼 결국 이 하는 앞에 디귿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가 통째로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깨끗이 않다로 써야 되겠죠. 근데 1번 선지에선 하 앞에 시옷이니까 깨끗이 않다로 써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다른 예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하 앞에 모음이 왔죠? 그러면 히읗이 남아서 연구 토록이 될 거고요. 간편하게 하 앞에 니은이 왔죠? 그럼 역시 히읗이 남아서 간편케가 되겠죠. 생각하다 못해는 하 앞에 기억이 왔으니까 하가 통째로 사라져서 생각다 못해가 될 거고, 답답하지 않다도 하 앞에 비읍이 왔으니까 하가 통째로 사라져서 답답지 않다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중세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보기에 A와 B의 사료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A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리고, 모음 좋아하네요. B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즉 모음조화를 양성끼리 어울린 모음조화, 그리고 음성끼리 어울린 모음조화로 구분하는 문제겠죠. 자, A부터 보죠. 받자온을 보시면 받잡다에 은이 붙은 형태죠. 근데 아래아와 오, 양성모음끼리 어울렸으니 A에 해당하죠. 자, 효도 아이. 자, 효도 양성 뒤에 아이라는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효도 아이도 A에 해당하는 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르소미오는 비릇에다가 옴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인데, 으라는 음성 모음 뒤에 오 라는 양성 모음이 결합했으니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몸을도 마찬가지예요. 양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죠.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네요. 자, 도를 양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이 결합했죠.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고요. 부모랄은 양성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양성 모음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죠. 그러면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모음 조화가 실현된 예네요. 자, 뜨들은 음성과 음성, 즉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어울린 모음 조화 현상이고, 쏘매는 음성끼리 어울린 모음 조화가 실현된 예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짱랄, 아래아, 양성 모음끼리 어울린 모음 조화 현상이 실현됐고요. 거북비, 자, 음성 모음 우 뒤에서 의라는 음성 모음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유형을 하나씩 풀어봤고요. 결국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면 보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신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고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이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지문 함께 보면서 작품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산부두에 발을 올려딛는 데는 내 고향이다. 그럼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다. 즉, 지금 주인공인 윤건은 고향에 가서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 신들매를 끄르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온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주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달려가다오. 자, 즉 고향에 돌아가면 여러 동무들이 나를 반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함께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대 시대적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윤건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생각 등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절은 학생복 저고리를 벗어 걸어놓고 셔츠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 날아가는 이국의 밤 경치를 내다보고 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차가 고베 플랫폼에서 쉬게 되었음에 윤건은 도시락을 사러 나왔다가 어떤 낯익은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서 손을 잡았다.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인 거죠. 귀국하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착한에 탔습니다. 그 청년은 윤건이 도시락을 사려는 것을 보고 말렸다. 윤건은 그에게 끌려 식당차로 올라갔다. 윤건은 그 청년의 성면을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그가 W대학 학생이었다는 것과 그가 고학은 하나 자기와 같이 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좋은 하숙에 있으며 학비를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라는 것을 로 그의 낯을 익혀둔 기억만은 있었다. 즉 청년과 윤건의 공통점은 있어요. 일본에서 고학을 했던 사이인 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윤건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청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 졸업이시던가? 그 남색 신사복을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 네, 졸업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아주 나가는 길이지요. 동경길을 다시 못 다닐 것을 생각하면 퍽 섭섭해요. 돈만 모으면 언제든지 또 올 수야 있겠지만 둘 다 동경을 떠나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례지만 어디 취직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윤건은 아직 조선에서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매우 걱정되시겠군요. 놀지들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떤 방면을 희망하십니까? 윤건은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청년의 말이 몇 마디 내려가지 않아 윤건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다. 돈만 모으면 또 동경길을 다닐 수 있다느니 놀지들은 말아야 한다더니 어떤 방면을 희망하느냐는 등 몹시 윤건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윤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배려 없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꽤 달랑거리는 친구구나 하고 대뜸 멸시를 느꼈으나 윤건은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길동무다. 단순히 한 차를 타고 한 조선에 간다는 것보다도 더 큰 운명에 있어서 길동무가 아니냐. 윤건은 곧 안색을 고치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 지금 이 부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지금 윤건은 청년을 보고는 멸시의 감정을 잠깐 느꼈다가 곧 후회하죠. 왜? 저 청년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길동무의 의미가 뭐냐? 지금 윤건의 말처럼 단순히 조선으로 돌아가는 같은 차를 탄 길동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청년도 윤건도 조선에 돌아가면 식민지 현실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여러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통된 처지다. 그래서 길동무다. 근데 이런 길동무를 내가 멸시하면 안 되지 라고 후회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걱정이오시다. 아직 어떤 방면으로 나갈지 생각 중이오시다. 노영은 어디 작정되셨소? 네, 신통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간 힘들지 않은 곳이죠. 더구나 조선 사람은 좀처럼 가볼 생각도 못 먹는 곳인데 어떻게 유력자 하나를 만나 1년을 졸랐더니 다행이 됐습니다. 즉 청년이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딘데요? 땡땡은행 본점이요. 좋은데 취직하였습니다. 윤건은 속으로 아니나 다르랴 하면서도 상대자가 상대자인 만치 마음에 없는 좋은 대답을 해주었다. 뭘요? 하기는 큰일은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청년은 유력자에게 부탁을 해서 부정청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즉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그런 행동을 마치 조선 민족을 위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좋은 해석이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윤건은 또 꿀꺽 참고 마음에 없는 거짓 대답을 해주었다. 청년과 헤어진 윤건은 부산행 광배를 타러 가면서 석탄 연기에 걸린 조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저 옷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있는 민족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일부터 조선 땅에 보면은 저 옷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지. 자, 옷, 흰 옷입니다. 우리 조선 민족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하얀 옷인데 석탄 연기에 더럽혀져 있어요. 그럼 이 더럽혀진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일제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상처받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 조선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윤건은 여러 사람의 행렬에 끼어서 배를 탔다. 여러 사람이 뛰는 바람에 윤건도 손가방을 들고 3등실에 있는 편으로 뛰어갈 때 누가 조선말로 여보시오 하고 부르는 이가 있었다. 양복은 입었으나 조선말을 한 것은 물론 얼굴 생김이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일견의 조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윤건은 반가웠다. 지금 조선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신사는 그 외에 불손스러웠다. 거기 좀 서 있어. 윤건은 그때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챘다. 심히 불쾌스러웠다. 윤건은 그 형사에게 행성지가 불분명한 점으로 유달은 조사를 받았다. 자, 유달은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인이니까. 즉, 당시 조선인들의 처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가판 위에서 손가방을 열어 젖히고 책갈비마다 열어 보인 뒤에 선실로 들어간, 즉 윤건을 위에 남겨놓은 자리는 없었다. 아무데나 남의 발치가리에 쑤시고 누웠다. 옆에서 오사카에서 돌아온다는 조선 노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제 다 왔소. 이 배만 타면 조선 땅에 온 것이나 다름없소. 윤건도 과연 그렇다 하였다. 이 배만 타면 조선이란 그립던 땅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이는 반가움도 앞서거니와 그와 반면에 선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선다운 울분과 불안이 앞을 막는 것도 벌써 조선 땅의 분위기라 하였다. 자, 즉 조선으로 향하는 윤건은 두 가지 좀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반가움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울분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울분과 불안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겠어요? 바로 식민지 현실에서 기인하는 거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시오. 윤건은 울분한 심사를 가라앉혀가지고 배가 떠난 지 한참 만에 옆에 누운 조선 노동자에게 말을 건넸다. 돈이 모여 거리가 좋으면 나가겠소. 조선보다야 돈이 흔하지 않소. 그 사람네 흔한 거 상관 있나요? 그래, 노영은 무슨 일을 하셨소? 길에 산수 일을 했지요. 일본 와서 큰 길에 물만 몇 달 뿌려주고 가오.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1원 20전씩 주었다는데 내가 갔을 때는 80전 줍디다. 그것도 요즘에는 50전씩 주니 무얼 모아볼 수가 있었겠죠. 즉 점점 거리가 줄어들어서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고향은 어디시오? 대구지나 김천이오시다. 우리 다 한 고향 사람들이죠. 그럼 고향에 가면 농사하십니까? 농산이 농토가 있어야죠. 우리 제각기 저 한 번만 같으면 조밥보단 나으니 일본서 뒹굴겠지만 돈들도 못 벌 바에야 첫째 처자식이 그리워 허덕대고 나오지요. 즉 이 노동자들은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처지인 거예요. 왜? 땅이 없으니까. 윤건은 더 묻지 않았다. 배는 쿵쿵거리며 엔진 소리가 높아갔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인 윤건이 조선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소설작품 고향을 수업했고요.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내용 물어보고 있는 이번 문제를 볼게요. 윤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향에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제시되어 있었죠. 편안한 삶을 기대하고 있진 않았어요. 2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자, 청년은 부정청탁을 해서 일자리를 구했었고요. 윤건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었죠. 청년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 아니요. 거짓 대답을 해주고 있었죠. 신사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 신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죠?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반가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신사가 불손한 태도로 말을 하자 바로 그가 형사인 걸 알아챘죠. 그러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조선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고향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죠. 첫 번째는 고향으로 가는 반가움. 두 번째는 식민지 현실로 인한 울분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고양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과 정정 반론 보도 청구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문부터 볼게요.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러는 1967년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베러는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특정 언론사가 독과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표현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자,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정말 그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수단을 활용한다는 건 매스미디어와 비하면 그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매스미디어의 거대와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즉, 베런이 볼 때는 이미 매스미디어가 거대와 독점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더라도 매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 매체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는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즉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인 반론권을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또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서 다양한 조항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이에 언론 매체가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에는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 즉 방송사나 신문사 등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들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편집권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 또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나지문으로 갈게요.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개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청구 그리고 반론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반면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즉 피해자가 청구권의 주체입니다.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즉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자, 이런 조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는 그 원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해당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정정 및 반론 보도의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요. 자, 이때의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원보도가 신문 1면에 실려있던 기자였는데 정정보도를 12면 같이 뒤쪽에다가 배치했을 경우에는 원보도와 비교했을 때 파급력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즉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방어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항인 거죠.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시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하다. 역시 조건은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상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즉 언론중재법상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 민법상은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과 다른 거죠.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상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에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가와 나 지문 읽어보았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땡땡신문은 2023년 1월 1일에 A에 대한 허위 정보를 신문의 1면에 보도하였다. A는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고자 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A는 땡땡신문 대표 및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힌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와 달리 기자에게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죠. 자, A가 2023년 2월 1일에 해당 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2024년 2월 1일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정정보도의 청구는 해당 기사,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했었죠. A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땡땡신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와는 달리 해당 신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했었죠. 원보도가 A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원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원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원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죠. 자, A가 2013년 1월 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알았다면 2029년 1월 1일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가능했지만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했으므로 2023년에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알았다면 2029년에는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후각 자극의 신호전달 과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자,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인식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과학자인 엑셀과 버그는 냄새 분자를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수용체를 발견하였다. 후각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1단락은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죠. 즉 후각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 신호 전달 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이 제시되어 있겠네요.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이고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자, 두 개의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방향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우. 역방향 경로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후자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에 잠겨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이 박혀 있는 데에 박혀 있죠. 한 개의 후각신경 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자, 한 개의 후각신경 세포에 한 개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는 건 아니고요. 한 개의 후각신경 세포에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죠.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만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지며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된다.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뼈를 통해서 토리로 전달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보인다.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즉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후각 수용체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는 들어가지 않겠죠? 자,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 즉, 토리가 전기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 특정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냄새마다 고유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건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패턴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냄새로 인식하게 된다. 자, 후각망울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거칠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확, 이마, 거칠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낸다.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전달된다.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즉, 이 냄새 정보가 정서적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로 전달되게 되니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특정 감정이 유발되는 것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 확, 이마, 거칠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자, 우리가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각 단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코가 막힌 경우 평소보다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겠군. 그렇겠죠. 왜?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었죠. 근데 역방향 경로를 통해서 냄새 분자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맛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코가 막힌 경우에는 경로가 좁아지거나 막혀있기 때문에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2번, 냄새 분자가 점액질층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냄새를 느낄 수 없겠군. 그쵸?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후각 수용체와 결합해야만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 우리는 냄새를 인식할 수 없겠군은 잘못됐죠. 왜냐?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일지라도 우리가 냄새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 냄새 정보가 편도체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정 냄새로 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군. 편도체가 정서 반응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만약 냄새 정보가 해마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정 냄새로 인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겠군.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죠. 따라서 편도체로 가지 않는다면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지 않을 것이고 해마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특정 기억이 유발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단락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유충렬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 차차 밝아오매 마침 영릉골 관비 한 사람이 외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떠한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어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으니라. 그 후 제 집에 가자 하니 낭자 한 삽고 죽으려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데리고 와 수양딸로 정한 후 자색과 태도를 보니 천상 선녀 같은지라. 이골 동리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말량을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만 가지로 달래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 자, 지금 강낭자의 이야기부터 제시되어 있는데요. 강낭자가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자 한 노비가 영릉골 관비가 이 강낭자를 설득해서 자신의 수양딸로 삼습니다. 그러면 영릉골 관비는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죠. 강낭자가 천상 선녀처럼 예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강낭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었죠. 즉, 이 고을 동리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고을 동리마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말량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라는 판단은 서술자의 판단이죠. 즉, 서술자의 생각, 판단 등이 작품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 활용된 부분입니다. 각설. 이때 유충렬이 강승상의 집을 떠나 강승상은 충렬을 도와줬던 조력자인데 반동인물인 정한담의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정처 없이 가매 신세를 생각하니 속절없고 할 일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산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훗날의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즉 강승상이 귀향을 가게 되고요. 충렬이 절망에 빠져서 스님이나 돼야겠다 라고 산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앞에 큰 산이 있으되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하늘 높이 솟았고 오색 구름이 구리봉에 떠있고 갖가지 화초가 만발한지라. 벌써부터 신령스러운 산의 모습, 분위기가 요상하죠. 장차 신령한 산이라고 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치가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다. 산행 6, 7리에 들리는 물소리 잔잔하고 보이는 청산은 울창한데 푸른 숲이 더위 잡는다. 서양에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천만 가지들은 봄바람을 못 이기어 동네 어귀에 흐늘거려 늘어지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백조봄의 정을 다투었다. 층층이 이루어진 꽃핀 골짜기 위에는 앵무새와 공작새가 넘나들며 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포가 칭암절벽 치는 소리, 한산사 쇠 북소리, 산중에 있는 경치 멋지다 기록하리. 자, 아름다운 풍경, 산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산중에 있는 경치를 어찌다 기록하리 라고 하면서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봄바람이
언듯하며 경새소리 들리거늘 차츰차츰 들어가니 오색구름 속에 단청하고 휘황한 높고 거대한 누각이 질비하여 일주문을 바라보니 황금 글자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고 뚜렷이 붙어있더라. 문을 들어가니 큰 스님이 한 사람 나오거늘 그 중에 거동을 보니 소소한 두 눈썹은 두 눈을 덮어있고 백병같이 뚜렷한 귀는 두 어깨에 늘어졌으며 맑고 빼어난 골격과 은은한 정신은 평범한 중이 아닐러라. 즉, 이 모습 자체가 비범하죠. 108령주 6한장을 짚고 흑포 장삼에 떨어진 송락 쓰고 나오며 유생을 보며 말하기를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박태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옵소서. 유생이 크게 놀라며 천한 인생에 팔자 기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와 대사를 만나니 그토록 관대하시며 소생의 성을 어찌하시나이까. 즉 둘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큰 스님이 이미 충렬이 유시임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큰 스님의 모습에 놀라고 있는 충렬의 모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충렬은 백룡사의 큰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큰 스님은 초월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정한담은 외적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정한담이 크게 기뻐하며 옥관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 갑주를 갖추고 진영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즉 여기서 옥관도사는 반동인물입니다. 정한담 일파예요. 네가 한갓 혈기를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자식들이 가엾도다.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이때 원수의 의기양양하여, 원수는 충렬입니다. 진전의 흥행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 출마하고 한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더니, 즉 정한담의 말을 듣고는 바로 나가서 잡을 뻔한 거예요. 적진이 또한 쟁을 쳐 거두거늘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들 때 장대에서 북소리가 나며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없고 은산한 바람이 소소하고 차가운 눈이 흩날리니 지척을 모르겠더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의 꾀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 이 가련하다라는 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죠. 원수가 크게 놀라 신하경을 펴놓고 둔갑술로 몸을 감추고 안수법을 베풀어 진영안을 살펴보니, 즉 충렬이 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토구를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검극은 3대같이 버렸으며 사해의 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 전지에 진동하는지라. 원수가 그제서야 간계에 빠진 줄 알고는, 함정에 빠진 줄 알고는 신하경을 다시 펼쳐 육정육갑을 베풀고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을 바삐 불러 구름과 안개로 쓸어버리니 명랑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되어 적진을 요란한다. 자, 즉 충렬이 비범한 능력, 전기적인 요소, 그 비현실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죠.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졸이며 진영에 모든 복병이 둘러싸여 라고 하면서 이제 적진을 해치고 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황후와 태우가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서 소리하며 하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장수 행여 명나라 장수라면 우리 고부 좀 살려주시오. 원수가 분한 기운이 등등하여 적진을 횡행타가 슬픈 소리 남에 천사말을 그곳으로 행하거늘 급히가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소장은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의 아들 충렬이 온데 아비원수가 아프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정문거를 한 칼에 베고 그 후에 최일기와 마룡을 잡고 한담의 목을 베려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가사이다. 황후와 태후가 이 말을 듣고 토굴 밖에 나와 원수의 손을 잡고 치사하며 하는 말이, 고맙다고 하며 칭찬하며 하는 말이, 그대분은 분명 유주부의 아들인가? 어디에 가서 장성하여 이런 명장이 되었는가? 그대의 부친은 어디에 있는가?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 살려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 아들 다시 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 난군 다시 보게 되니.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황후와 태후 중에 태후인 걸 알 수 있죠. 황제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공로, 그 은혜,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잊을 가망이 전혀 없네. 즉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충렬에 대한 고마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베어 찬을 받아 100년 36,000일에 날마다 이곳서도 그 공로 다 갚을까?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자. 자, 원수 절을 하고 황후와 태후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담의 목을 내어 황제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베어보니 진짜는 간데 없고 허수아비 목을 베어 왔는지라. 자, 즉 정한담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정한담도 도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원수가 분노하여 다시 싸움을 도두더라. 이 위에 있는 아들은 태자가 아니고 황제입니다. 태후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못하네요. 자, 지금까지 유충요정 수업했고요. 이제 우리 수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강낭자는 유충열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유충열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죠. 강낭자는 관비의 도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관비의 설득으로 죽으려고 했지만 결국 관비네 집에 가게 되었죠. 자, 유충열은 황후와 태후를 구해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태후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자, 정한담은 도수를 활용하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충렬이 한담의 목을 베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큰스님은 유충렬의 영적인 활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초월적인 조력자였죠. 중략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황후와 태후는 지나가는 장수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죠. 저기 가는 저 장수, 명나라 장수라면 우리 좀 구해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유충열전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다산 윤리학의 특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다산은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자, 즉 정약용은 유교 경전, 육아의 경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던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 경전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다산은 전통에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의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즉, 다산은 과거 경전 연구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경전은 예전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즉, 과거로 달려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과거에만 머문 것은 아니고 새로운 해석,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즉 다산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고 보았어요.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받는다고 본 것이다. 즉 각자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하면 공적이 되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자,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하며 이런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자, 다음 단락.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특히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정리하자면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인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인의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백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서술상의 특징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서이다.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다. 자, 즉 선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하지 않길 원하는 걸 내가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내가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의 만물개비 어아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즉 이게 무슨 소리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래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도 좋아하겠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도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즉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 다사는 인간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즉 인간의 마음이 보편적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상대방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선은 타자에 대한 상호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이다.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선을 실천할 수도 있고 악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독인 거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바로 하늘입니다. 즉 인간이 하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래도 선을 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누가 보지 않더라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보고 있으니까.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여러분들 자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의 역설하다는 힘주어 말하다, 강조하다의 의미입니다. 역설법과는 달라요. 신독 공부를 통해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산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그렇죠. 신독이 있어야만 언제든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의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주관적 공동세계인 것이다. 즉 다산의 이제 생각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나와 상대방이 결국 같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한다. 이게 서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은 언제나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신독이다. 즉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탕으로 언제나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고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의 실천을 지향한다 라는 것이 바로 정약용의 생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1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로 인해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행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을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가 해주는 것을 그대로 상대에게 해주는 것을 통해 설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잘못됐죠. 설하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내가 상대방이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이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었죠.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고 해서 그대로 잘못으로 되갚아주는 것은 설하고 볼 수 없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그렇죠. 내가 하는 생각은 상대방도 한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꼭 상대방에게 감정을 물어보고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자, 신독의 자세로 윤리적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았죠. 결국 신독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산윤리학의 특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만보와 별똥 떨어진 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보는 한시 작품인데요. 한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내용 위주로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기를 자주 하여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어요.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그런데도 책을 어지럽게 뽑아놓았다는 건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흩어진 걸 또 정리하나니.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건망증 때문에 책이 쌓이고 그 쌓인 책을 또 정리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학문하는 사람이 그냥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저녁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저녁이라는 시간에 화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즉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시간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강 위에 숲 그림자 흔들린다. 저녁 풍경이네요. 자, 막대 짚고 노인이니까 마당의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바라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자, 지금 고개를 바라보는데 고개의 어떤 집에서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다음 이제 밥을 먹고 쉬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근데 화자는 학문 수양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아무런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루 일을 잘 마무리했는데 나의 학업 성취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다라고 말을 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지금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에요. 즉 풍요의 계절인 거죠. 근데 화자는 어땠죠? 아무런 학문적 성취,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죠. 계속해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고 있는 대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구질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돌아. 자, 역시 기뻐하고 있어요. 절구질하고 우물가에서 농촌은 지금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화자와 대비되고 있죠. 갈가막이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라기가 서 있는 모습은 우뚝하고 훤하다. 해오라기는 또 우뚝 서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죠. 즉 역시 화자와 대비되고 있네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네. 여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 그리고 답답함이 잘 드러나 있죠. 이 횃불을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검은고만 둔둔 탄다. 고요한 밤에. 즉 검은고를 타면서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한시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해석 부분으로 보면 검은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도치법이 활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즉 만보라는 작품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화자의 회한과 성찰, 반성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동주의 수필이에요. 윤동주는 시를 많이 썼지만 이번에는 수필 작품이 제시되어 있네요. 별똥 떨어진대.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하게 빛난다. 즉 어두운 밤과 빛나는 별들이 대비되고 있죠. 그럼 뭐가 강조되겠죠? 별이 강조되겠죠.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조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이 젊은이, 우리가 윤동주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이해한다면 화자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윤동주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인이었죠. 그를 나라고 불러주자. 역시 나라고 부르고 있죠.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즉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어둠이다. 즉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갈 곳을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세기의 초점이래요. 아까 화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부정적이었죠. 근데 그 부정적 상황의 초점이 바로 나입니다. 즉 나는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히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만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듯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나를 하루살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그냥 부유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구나. 즉 오히려 하루살이보다 못하다.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의 다른 밝은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덥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즉 나라는 세기의 초점과 대칭 위치에 밝음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대상이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은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난 사실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즉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이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즉 밤이라는 게 공포의 장막 아니야. 혹은 향락의 도가니 그런 것도 아니야. 이 밤은 오직 성찰과 반성의 시간인 거야.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즉 관념 세계에 나가 관심 없어. 거부할 거야.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할 비극의 배경이다. 즉,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어둠 속에 깜빡깜빡하는 초가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오늘날은 그냥 비극의 배경이야. 즉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네요.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짠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고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고 하자. 자, 즉 닭이 회를 치면서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둠이 부정적 현실이었으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현실 혹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광고, 독립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지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 아니냐. 즉 긍정적인 현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나나 너나 방향성을 상실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광복이 오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는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훈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자, 왜 나무가 나와 서로 극단과 극단이라고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방향성을 상실하고 부유하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나무는 어때요? 우뚝 솟아있는 존재니까.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치근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한데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치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여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 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이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적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궁무진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버리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나와 나무의 가장 큰 차이, 내가 나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처럼 방향성을 상실한 혹은 방향성을 찾아야 돼 이런 과제에 봉착할 이유가 없다. 왜? 우뚝 솟아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존재이니까.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쪽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지금 방향성을 상실해서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알아,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자, 제목의 의미가 나왔죠. 별똥 떨어진 곳이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별똥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떨어질 곳에 떨어져야 한다. 즉, 떨어져야 할 만한 곳에 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지향할 수 있으니까. 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공감각적 심상은 나에는 쓰였죠. 하지만 가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2번,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내면에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해오라기와 자신을 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었고요. 별똥 떨어진 데에서는 나무와 자신을 대비하고 있었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죠.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감정이입이 활용되지 않았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은 아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만보, 별똥 떨어진 데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해바라기 시 낙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바라기 시라는 시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점은 어린아이가 화자라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를 화자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바라기 시를 심자,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어 있죠. 단머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시를 숨자, 동일한 시행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자, 즉 누나, 바둑이, 괭이가 함께 해바라기 씨를 심고 그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유사한 통사구조도 활용되어 있네요.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와 같이 자고 가고. 자, 이슬이 같이 자고 간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 햇빛이 입 맞추고 갔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인법이 활용됐는데 지금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면 이슬이 같이 자고 가고, 이웃에 간 동안은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바로 해바라기 씨가 피기 위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이슬과 햇빛, 자연물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해바라기는 첫 씨앗씨인데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 고개도 아니 든다. 자, 해바라기를 색시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아직 고개를 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색시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소리를 깨 지르고 간 놈이 개구리, 청개구리예요. 오, 사철나무 잎에 숨은 청개구리 고놈이다. 청개구리가 나와서 마치 해바라기가 자랐는지 보고 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라는 감탄사도 활용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해바라기 씨가 피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린 화자가 순수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작품이죠. 자, 다음은 낙타라는 작품이고요. 낙타도 주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세속적인 삶을 초월하고자 하는 희망과 달관적 태도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본문으로 가보죠.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자, 저승길은 낙타를 타고 가겠대요. 역시 도치법 활용되었고요. 자, 그러면 왜 낙타를 타고 가느냐? 낙타는 세상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앞으로 드러날 거예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낙타가 본 것들이 열거되어 있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자, 즉 낙타는 별, 달, 해, 모래밖에는 본 일이 없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선 딱히 관심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낙타를 타고 나 역시 세상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손저 대답하겠다.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 즉 초월하겠다. 세상사를 초월하고 싶다라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있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즉 나를 다시 세상에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월자, 절대자 밖에 없겠죠. 절대자가 나보고 너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한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낙타가 되겠대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자, 즉 나 다른 거에 관심 두고 싶지 않아. 세상사 관심 없어. 초월하고 싶어. 그래서 낙타로 태어나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다시 돌아올 때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 등에 메고 오겠대요. 그럼 왜 어리석은 것이냐? 세상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세상사를 초월한 사람인 것이지.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는 가장 가여운 사람 하나 몰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어법이죠. 세상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는 가여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내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길동무 사마사. 자, 이런 작품이었어요. 즉 낙타라는 대상을 통해서 세속적 삶을 초월하고자 하는 희망과 달관적 태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타 그리고 해바라기 씨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향을 떠날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두 작품 모두 고향을 떠나오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는 해바라기 씨라는 소재를 통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나에서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네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가 적절하겠죠. 가에서는 동일한 시행도 반복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이렇게 반복 사용하고 있었죠. 나에서도 이 부분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사용되어 있었네요. 자, 4번 추상적 관념을 사물처럼 표현하여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았고요. 5번 특정 공간과 시간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는데 두 작품 모두 특정 공간과 시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찾았었죠. 3번.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기억 미음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청자에게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해바라기 씨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기억에 보면 심자,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었죠. 청유형 어미는 청자와 화자가 함께 어떤 행위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어미죠. 그러면 1번은 땡. 2번 니은은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니은을 보시면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갱이가 꼬리로 다진다라고 했으니 상황을 가정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겠네요. 사실 비판적 인식만 가지고도 잘못된 선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디귿은 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통해 해바라기가 피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실망을 드러낸다. 자, 사흘이 지나도에서는 지나다의 아도, 어미가 결합된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보조사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리을, 자연물을 열거하여 낙타의 순수성을 드러낸다. 별과 달과 해와 모래를 열거하고 있죠. 낙타가 본 것들. 즉, 낙타는 이것들만 본 거예요. 다른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낙타의 순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5번, 미음은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선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즉 세상사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바라기 씨 낙타 수업 진행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